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오늘 제 10주차 2교시 인간과 생명. 우리 교재에 자세하게 보충 설명이 필요한 내용, 수록되어 있지 않은 생명윤리, 생명과학의 문제 가운데 유전자 변형식품, GMO 식품이라고 하죠. 유전공학의 결정체죠. 유전공학의 결정체. 자,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 질병에 걸리는 이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인간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외부적인 요인이죠. 외부적인 요인 가운데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환경적인 요인, 물리적 환경이죠. 물리적 환경. 이제 이런 대기, 수질, 여러 가지 있고. 물리적 환경은 외부에서 나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것이죠. 세균이나 바이러스, 외부에 있는 하나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내가 질병에 걸려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또 요인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스트레스예요. 심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 물리적 요인이 있고 심리적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 요인과 함께 환경적인 요인, 외부적인 거, 환경적인 거. 근데 환경적인 것은 물리적 환경도 있지만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식품이라고 하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건 하나의 물리적 환경이죠. 물리적 환경. 세 번째는 이 식문화예요. 식문화. 식품. 이 질병의 원인이 크게 볼 때는 심리적 스트레스, 외부적 요인들, 바이러스, 세균들이라든지 물리적인 원인들, 외부적 환경적 요인들, 물리적 요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것, 식문화. 먹는 것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에 걸렸는데 너무 못 먹으니까. 지금은 너무 먹어요. 과거에는 하루 3끼 먹으면 행복했어요. 아마 제가 어릴 때도 하루 3끼 먹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진짜 좀 부유한 가정에서는 3끼 먹었는데 보통 하루 2끼 먹든지 도시락도 싸우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30년, 40년 이전만 해도 먹는 것이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먹을까? 똑같은 걸 먹어도 내가 지금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는데 지금 장소 생각해요. 지금 어디서 먹을까? 집에서 먹을까? 나가서 먹을까? 어떤 맛집에 가서 먹을까? 어디서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먹어도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먹을까? 식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보면 그 먹방 문화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풍요로움도 주지만 치명적인 문제점을, 그 먹는 것 때문에 질병, 대표적인 게 당뇨병이죠. 근데 그 먹는 것이 인간에게 풍요로움과 함께 결정적인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유전자 변형식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공학의 발달이 식량의 대량 생산을 가져왔어요. 다품종 벽지라든지 그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질병에 강하고 농약을 많이 주지 않아도 대량으로 수확할 수 있는 식물들 또는 동물들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인간의 식량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긴 했는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보면 식탁에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두부 아시죠? 두부.
두부가 지금 콩인데 대표적인 유전자 변형식품 중에 하나가 콩이에요. 유전자 변형된 콩이에요. 유전자 변형된 옥수수. 대량으로 생산해서 우리 식품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어요. 콩이 함유되지 않은 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음식 속에 다 들어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직 검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음식마다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는 GMO라고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그것이 의무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식품 가운데 전혀 유전자 변형식품이 포함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심각한 문제죠. 제3의 물결이에요. 유전공학은 식문화에 있어서 제3의 물결로 다가왔는데 그게 유전자 변형식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인구가 60억 명을 넘었는데 앞으로 2030년 지나면 더블 돼요, 이게. 이제는 20, 30년 안에 더블이 돼버리는 거예요. 2030년에는 100억 명이 넘어가요. 2050년이 되면 150억, 이제 이거 걷잡을 수가 없죠.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대책, 이 생산 면적, 경작지는 제한돼 있어요. 지구의 땅은 제한돼 있는데 인구는 무한히 늘어나니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GMO 식품밖에 없다. 유전자 변형 식품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식품을 더 대량 생산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한 종의 유전자를 다른 종에 인공적으로 주입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종의 유전자를 다른 종에 인공적으로 주입해요. 아니면 한 종의 유전자 자체를 조작하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 유전자를 조작하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식품인데 유전자를 조작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 변형식품을 프랑켄슈타인 식품이라고 해요. 프랑켄슈타인 식품. 이게 괴물 식품이라는 거죠. 괴물 식품. 요즘에 병원에 가면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들이 너무나 많아. 의사가 진단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전혀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병을 하는데 갑자기 알레르기가 나타난다든지 비염, 이상한 체질이 변화되는데 기존의 식생활 속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이상한 질환들이 있어요.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환경 호르몬 내지는 유전자 변형식품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제 우리가 기름을 먹으면, 식용유를 먹으면 그게 우리 안에 지방이 축적되잖아요. 그런데 식물들 안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그 효소를 뽑아내서 다른 식물의 유전자에다가 집어넣어요. 삽입해서, 주입해서 그 유전자를 조작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름을 먹었는데 그 기름이 체내에 쌓이는 지방이 아니라 지방을 분해해요. 그러니까 지방을 분해하는 식용유.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먹을수록 지방이 없어져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몸에 기름이 끼지 않는 거예요. 기름기를 좋아할수록 기름기가 없어진다는 거죠. 살은 찌지 않으면서 암을 치료하는 쌀. 그러니까 그 항암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식물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쌀에다가 주입시키는 거예요. 쌀 유전자에다가. 그래서 살은 먹어도 찌지도 않고 암을 치료하는 쌀. 이게 개발이 됐죠. 발명이 됐죠. 또 어떤 것은 토마토를 재배하는데 토마토를 이제 추운 지방에 갖고 있는데 자꾸 어니까 그 넙치, 광어, 북극 지방에 있는 광어들은 아무리 물이 차가워도 얼질 않잖아요. 그래서 광어의 내한성 유전자를 가진 얼지 않은 토마토를 또 만들어내죠. 이게 다양하게 이게 유전자 변형식품이 활용되고 있다고 한 사례죠.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유전자 변형식품, 이것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과학기술이에요.
그 과학기술 속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있어요. 선한 가치와 악한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윤리라는 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은 선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악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특히 생명과학, 유전공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유전자 변형식품 안에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배워서 장점은 더 발전시키지만 단점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해 나갈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변형식품을 찬성하는.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렸듯이 식량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굶주림을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GMO 식품을 끝없이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식량 문제 해결. 그리고 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GMO 식품은 대량으로도 생산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장점은 해충과 잡초에 잘 견디는 해충과 잡초의 내성을 가진 품종을 개발하게 되면 수확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식품 자체가 대량 생산하는 결과이기보다는 해충과 잡초를 잘 견디게 만들고 그래서 수확량에 괄목할 만한 증대를 가져와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긍정적 의견에는 영양 개선과 치료 효과. 영양 개선과 치료 효과. 과거에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약물을 주입해서 치료를 많이 했지만 약품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음식을 통해서, 음식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치료하는 길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 음식 안에 어떤 특정한 질병에 대한 치료 성분을 다량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메밀이라고 하는 게 이게 거친 음식이고 영양가는 없는데 그 안에 비오틴 말고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루틴. 이거는 먹을수록 혈관 안에 있는 그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서 고혈압을 예방하고요. 당뇨를 예방해요. 그래서 그건 먹으면 맛은 없고 영양가는 적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약용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런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걸 플라보노이드라고 그래요. 모든 식물들은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이게 유전적으로 이 외부적인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식물들은 왜 고추가 빨갛게 되는지, 왜 귤은 주황색이고, 왜 오이는 초록색인지, 자기들의 그 색깔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태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성분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외선이라든지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성분들을 각자 식물들이 갖고 있는데 인간이 그걸 먹으면 인간 안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식품 안에 치료 효과를 가지는 성분들을 더 확충시키고 모든 식품들이 완전 식품은 없잖아요. 결핍된 영양소들이 있는데 하나의 식품 속에 완전한 모든 영양소를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양 개선과 치료 효과에 결정적인 혁신을 가져온다는 거죠. 인류 건강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 오염의 감소예요. 환경 오염의 감소. 유전자 변형식품을 개발하게 되면 화학 비료를 줄일 수 있어요. 화학 비료라는 것은 땅을 망가뜨려요. 짧은 기간에 대량 생산은 가능하지만 영원히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땅이 망가져요.
거기다 농약을 줄일 수 있죠. 또 환경오염은 결정적으로 줄일 수 있다. 환경 친화적인 식량 증산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식품을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특히 유전공학자들의 견해는 이 세 가지. 식량 문제, 영양 개선과 치료 효과가 있다. 식량 문제를 개선한다. 환경오염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도 세 가지인데, 유해성이에요. 유전자 변형식품 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아직 우리가 밝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인류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돌연변이가 있을 수도 있고 미생물이나 세균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어진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건강에는 좋은 거예요. 그것도 편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돼요. 요즘에 패스트푸드 중에 대명사가 뭡니까? 햄버거, 콜라. 먹는 게 빨라요. 근데 먹는 게 빠르기 때문에, 물론 먹는 시간도 빨리 먹지만, 패스트푸드가, 이 합리성의 대명사죠. 맥도날드 햄버거. 요즘엔 맥드라이브에서 시간을 더 단축시키잖아요. 얼마나 빨리 먹을 수 있어요, 간편하게. 근데 간편하게 먹는 것만이 베스트가 아니라, 소화되는 시간도 빨라요. 고열량, 고칼로리, 그냥 흡수가 돼요. 당분과 이 탄수화물, 지방 덩어리인데, 정크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빨리 흡수가 되니까 우리 몸에서 그것을 소화시키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냥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소화가 빨리 된다고 해서 무슨 좋은 게 아닙니다. 빨리 흡수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힘은 빨리 나지만 그만큼 우리의 장기와 조직이 활동하는 시간을 줄여서 장기와 조직이 노화되는 거예요. 빨아들이고 소화시키려고 하는데 벌써 흡수가 되버리니까. 그래서 거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슬로우 푸드. 천천히 먹고 거칠게 먹어서 속에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이 고생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몸을 살리는 길이다. 그런데 이 유전자 변형식품은 손쉽게 과학기술을 통해서 생산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패스트푸드보다도 더 위험성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해성과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독성이 나타날 수 있고 알레르기, 항생 물질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문제점은 환경오염을 감소하고 친환경적이다. 그렇게 장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내성이 전이돼요. 예를 들면 유전자 변형 식물이 강해지면 식물만 강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식물을 공격하는 해충들, 또 잡초도 슈퍼 잡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식물을 공격하는 잡초 또는 해충들도 내성이 강해져. 그러니까 슈퍼 잡초와 슈퍼 해충이 나타나면 농약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 오염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화학물질과 농약과 비료가 필요하게 돼서 초기에는 친환경적인 GMO 식물일지라도 이것이 환경 오염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식량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급한 국가들은 모든 것을 유보적으로 남겨두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유전자 변형식품을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무분별하게 통용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는 유전자 변형식품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전자 변형식품을 식량의 유일한 대안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생명윤리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기존의 생산 방식과 기존의 식품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는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기존의 식품을 배제해버리고 유전자 변형식품이 우리의 식문화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공수정에서도 공부했고, 안락사 시간에서도 공부했고, 임신 중절 시간에도 공부했던 생명과학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이 이 안에도 포함되는데,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그것을 미끄러운 경사면 논쟁이라고 그러죠. 미끄러운 경사면 논쟁. 자, 여기 산에 꼭대기에 돌이 있어요. 자, 그럼 시간이 경과하면 이 돌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필연적으로 이 밑으로 굴러 떨어진다는 거죠. 경사면이 미끄럽다는 거예요. 인공수정에서도 그러고, 인공수정을 허용했을 때 인공수정을 무분별하게 할 수 있다. 임신중절을 법적으로 허용하면 임신중절이 늘어난다.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의사의 책임도 줄어들고 책임성이 회피되고, 그냥 단순한 고통의 문제, 치료할 수 있는 문제도 환자가 참지 못하고 안락사를 할 수 있다. 결국은 뭐예요? 그 범위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허용할 경우에는 결국은 그 범위와 영역이 확대돼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부정적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용하게 되면. 유전자 변형식품도 법적으로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지금까지 잠잠해 있던 그 유전공학을 통한 변형식품에 대한 하나의 연구들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고, 더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생산 방식을 그것이 대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왜 유전자 변형식품을 우리가 법적으로 제한해야 되는가? 그 한 예로, 여러분 아마 지금부터 한 20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FT 협정 때 우리가 거세게 반발했던 원인이 됐던 광우병 논란 들어보셨어요? 광우병 사건. 미국에서 소들이 원인도 알 수 없는 어떤 질환에 의해서 그냥 신경이 마비된 채 그냥 쓰러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뇌신경 조직이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세균에 의한 질병이 아니에요. 어떤 세균도 감염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세포 안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소한테 풀을 먹여야 되는데 소에게 풀을 먹이지 않고요, 사료를 먹이는데 어떤 사료인가 하면 식물성 사료가 아니에요. 동물성 사료예요. 소를 도살해서, 우리는 뭐 소 곱창도 먹고 내장도 먹는데 이 서양인들은 그 내장은 안 먹잖아요. 이 부산물들을 폐기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동물성 단백질 부산물들을 갈아가지고 이것을 사료화시켜서 다시 소에게 먹이는 거예요. 자, 근데 소가 소를 먹어요.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소가 소를 먹어요. 왜 소에게 소를 먹일까요? 식물성을 먹으면 이게 소화도 천천히 되지만
소가 생장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근데 이 동물성 사료를 먹으니까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죠. 근데 그 소가 풀 대신에 고기를 먹은 이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방울병인데, 이 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잠깐 설명하고 다음 차시에 주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